안녕하십니까? 진영의 파워피플의 진영의 변호사입니다. 지금 이 시대, 우리가 사는 지금의 현실은 4차 산업혁명이라고 해도 과언이 아닐 정도로 기술과 IT의 정보가 무한하게 발전을 하고 있지요. 그래서 오늘 저희 진영의 파워피플에서는 개인정보의 보호와 함께 조화로운 활용의 대책을 함께 논의해보는 자리를 마련해보고자 하는데요. 법조인 최초로 정보보호대상 공로상을 수상한 변호사가 있습니다. 어떤 분이신지 궁금하시죠? 지금부터 화면으로 함께 만나보시죠. 네, 안녕하세요, 변호사님. 제가 오늘 구 변호사님, 특히 이제 IT 또 모바일에 관련된 전문적인 일을 하시는 변호사님을 찾아뵙는다고 저 스스로도 어떤 일을 하는 분이실까 굉장히 궁금증을 가지고 왔는데요. 아마 네. 우리 시청자분들도 같은 생각이실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 직접 시청자분들한테 인사 좀 한번 해주시지요. 네. 안녕하세요. 저는 기술 법률을 주로 다루는 테크앤로 대표 변호사 구태환입니다. 반갑습니다. 제가 오늘 우리 변호사님을 뵈러 오기 전에 변호사님에 대한 소개 글을 조금 읽고 왔습니다. 네. 보다 보니까 IT 전문 변호사, 또 그리고 정보를 보호하는, IT 정보를 보호하는 전문 변호사다. 이런 닉네임이 별칭처럼 항상 따라다니시는 분이시네요. 자, 그렇다면 이게 과연 구체적으로는 어떠한, 특히나 그것을 법률적으로 접목한다는 것은 어떠한 일을 하시는 이 전문 변호사라는 얘기이신지 저에게부터 좀 설명 좀 해주시겠어요? 네, 간단히 말씀드리겠습니다. 저는 대한변협이 지정한 IT 전문 변호사와 지식재산 전문 변호사 등록되어 있는데요. 네. IT 전문 변호사라는 이야기는 IT 인더스트리가 IT 산업이 우리 사회의 각 분야에 점점 큰 영향을 미치고 있어요. 요즘 쉽게 말하면 O2O 현상도 그의 일종인데요. 온라인 투 오프라인. 온라인 투 오프라인. 네, 네. 오프라인이라고 하는 O2O 현상까지 네. 지금 왔는데 그건 뭐냐면 온라인 기업들이 오프라인 산업에 점점 진출해서 네네. 오프라인 산업을 서비스한다는 이야기입니다. 쉽게 말씀드리면 뭐 카카오 택시, 네. 카카오 내비, 카카오 드라이버 이런 것들이 온라인과 오프라인 산업이 접목되는 것인데 그 주체는 온라인 기업입니다. 그렇게 비유하실 때 금방 와닿습니다. 네, 저에게도. 이렇게 하는 것이 지금 IT 산업의 전체 B2B, B2C의 큰 흐름이고요. 네. 물론 광의의 IT 산업은 통신 산업, 또 여러 가지 통신 기자재 산업, 그리고 반도체 또는 요즘엔 자동차 인더스트리도 IT 산업입니다. 왜냐면은 자동차도 지금 전자 제품의 비율이 거의 80-90%에 육박하고 있거든요. 네. 그렇게 보면 광의 IT 산업은 굉장히 넓은데요. 보통 주로 한다면 이제 정보통신과 관련한 쪽, IT, 이를 정보통신 기술이니까 정보통신과 관련된 산업에 이런 여러 가지 현상들이 굉장히 넓어지고 있습니다. 네. 그래서 그 많은 스타트업도 출연하고 있고요. 또 기존의 기업들도 점점 IT 산업에서 이제 일과 서비스를 하고 그러다 보니까 법률 문제도 많이 발생합니다. 그런 IT 산업의 여러 가지 법률 문제를 도와드리고 있습니다. 네. 네, 그리고 개인정보 보호는 정보보호의 한 분야라고 할 수 있는데요. 우리나라는 개인정보보호법이 만들어져 있는 몇 안 되는 나라 중에 하나입니다. 그리고 왜 그러냐면 이제 국민들이 프라이버시에 관한 니즈가 굉장히 높아요. 우리나라가 몇 안 되는 나라 중에 하나군요. 네, EU를 한 나라라고 본다면 네. EU의 회원국 중에는 개별적으로 개인정보 보호법을 갖고 있는 나라가 많은데요. 네. 그리고 EU가 GDPR이라고 개인정보 보호에 관한 일반 규정을 최근에 입법을 했거든요. 그렇게 보면 EU 법이라는 것이 이제 하나로 묶이게 된 것이죠. 네. 회원국들이 EU의 법으로 만들어진 것은 이제 따라야 됩니다. 그렇게 되면 EU가 있고요. 그 다음에 문명국 중에는 일본이 있습니다. 네네. 그리고 아직
중국은 일반 개인정보보호법이 없고 미국도 일반 개인정보보호법이 없거든요. 미국도 없군요. 네, 미국은 네. 좀 이러한 현상에 대한 접근 방식이 많이 다릅니다. 그러다 보니까 우리가 개인정보보호법을 가지고 있는 정말 주요 국가 중에 하나인데요. 네. 법으로 어떤 현상을 규제한다는 것은 변호사분들은 잘 아시겠지만 권리와 의무가 발생하죠. 네. 근데 이 권리와 의무가 수천 년 전부터 살아온 기본적인 생활관계에 있지 않았던 새로운 규율이에요. 그리고 2005년에 헌법재판소는 이걸 헌법상 기본권으로까지 진작에 선언을 했습니다. 새로운 기본권이 기본권 형제 중에 등장하게 되었는데 이 신생아가 네. 다른 기본권 형제들과 어떠한 권리 의무 관계를 가질지 조화로운 해석이 필요한 상황인데 아직까지는 이제 신종 기본권이다 보니까 많이 우대를 하고 있어요. 네. 나이가 많지 않거든요. 네. 그러니까 아직은 애지중지하고 있는데 네. 그러다 보면 기존의 기본권들에 영향을 많이 미치거든요. 이것을 새로 제대로 정립시켜줘야 이 형제들 간에 화목하게 잘 지내게 됩니다. 네. 그럼 지금 현재 구 변호사님처럼 IT 또는 정보 보안에 관련된 일을 중점적으로 하시는 변호사님들이 아직은 뭐 많지는 않지 않을까 하는 어렴풋한 그래도 생각인데. 꽤 있습니다. 왜냐하면 제가 이제 IT 전문 변호사 지정을 좀 늦게 했는데요. 네. 늦게 했지만 최근에는 그래도 좀 필요하겠다 싶어요. 왜냐하면 다른 분들이 점점 저를 IT 전문 변호사라고 부르시는데 네. 잘 아시다시피 이 전문 변호사라는 용어는 함부로 쓰지 못하지 않습니까? 네네. 네, 대한변협의 심사 지정을 받아야 되는데 언론에 자꾸 그런 식으로 노출되는 것이 본의 아니게 제가 오해를 받을 수 있어. 최근에 지정 신청을 했어요. 네. 심사 통과를 했는데 보니까 제가 9번째 IT 전문 변호사이더라고요. 그러면 네. 최소한 9분 이상은 네, 있으신 걸로 8분이 해야 IT 전문 되겠네요. 변호사가 있고 네네. 또 지정은 하지 않았지만 대형 로펌에서 IT 팀에서 일하시는 분들은 그보다 많이 계십니다. 네. 다만 지금 이렇게 사회가 전반적으로 IT 정보통신 기술을 기반으로 네. 움직이는 소위 말하는 정보통신 시대에 있어서 네네. 변호사, IT 전문 변호사는 훨씬 많이 필요한데 9명이라면 너무 부족하고요. 네. 또 대형 로펌에 근무하는 분들을 모두 합해도 턱없이 부족한 상황입니다. 그러면 아마 이제 오늘 이 방송 이후에 정말 변호사로서의 꿈, 그 중에서도 또 IT에 관련된 새로운 세계에 대한 호기심을 가지고 계신 분들은 굉장히 많은 지적인 또 본인의 어떤 전문적인 직업 영역에 대한 충족도 함께 이루어 주실 거라 저는 기대를 하면서 네. 오늘 구 변호사님과의 네네. 인터뷰 네, 시작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변호사님. 저희의 이제 진영의 파워피플의 첫 번째 코너가요. 바로 파워피플이 꼽는 내 인생의 키워드가 어떤 것인지를 들어보는 코너인데요. 제가 구 변호사님께서의 꼽아주신 내 인생의 키워드가 로봇 변호사라고 돼 있으시네요. 글쎄요, 저도 사실은 구 변호사님은 닮다라는 생각도 한편 들면서도 여쭤보지 않을 수가 없지요. 네. 이 로봇 변호사가 내 인생의 키워드가 되신 이유가 어떨까요? 네, 저는 이 테크앤노를 설립한 이후에 이 알파고와 같은 인공지능의 발전을 지켜보고 있었습니다. 물론 네. 올해 이세돌 구단과 대국을 하면서 알파고가 유명해졌는데요. 다들 충격을 받았죠. 네, IT 거의. 인더스트리에서 인공지능에 대한 역사는 이미 수십 년 되었고요. 네. 최근에 그 수준이 높아져서 이제 드디어 바둑 구단, 그것도 이세돌 구단을 4대1로 이기는 알파고까지 등장했습니다. 네. 당연히 법률 인더스트리에도 인공지능의 진출은 시간 문제입니다. 그렇다면 우리 법조계가 이 IT 세상, 그것도 인공지능 세상에서 겪게 될 굉장히 중요한 앞으로 미래 현상이거든요. 네네. 그리고 이건 본질적인 영역을 침범해 들어오는 바로 인간이 로봇이 할 수 없다고 생각했던 두뇌 활동의 영역을 침범하고 들어오는 것이기 때문에 기존의 손발을 대체하는 것과 다른 이 로봇 두뇌가 우리 여러 프로페셔널한 여러 산업에 들어오는 겁니다. 네. 그럼 법률에도 이걸 대비해야 되고요. 네네. 이걸 대비하지 않으면 마치 예전에 빙하기에 공룡이 멸종했듯이 적응하지 못한 변호사, 법률가들은 도태될지도 모릅니다. 네. 그래서 지금 앞으로 가장 중요한 문제라고 보고 또 10년을 두고 준비해야 될 문제라고 보고 네. 키워드로 선정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니까 즉 로봇 변호사, 즉 변호사로서의 어떤 팔다리의 역할을 하는 것이 아니라 말 그대로 핵심 브레인, 즉 법률을 적용하고 그 적용된 결과를 예측하고 그리고 그에 대해서의 어떤 식으로의 솔루션을 제공할 수 있는지 법사실은 이제 이게 소위 인간 두뇌가 지금까지 네네. 해왔었던 일인데 그렇습니다. 이제 그것을 수많은 데이터에 축적화된 소위 뭐 법률
게 알파고 같은 그런 이제 컴퓨터가 네. 나타나서 또는 로봇가 나타나서 그런 일을 대체할 수 있을 가능성이 충분히 있다. 아마 근데 많은 분들이 그 부분에 대한 예측은 두렵지만 하고 있지요. 네. 또한 의학계에서도 마찬가지로 뭐 이미 뭐 존스 홉킨스나 이런 데서는 왓슨이라는 네. 그런 닥터 왓슨이라는 그런 인공지능 닥터가 등장을 했다라는 얘기도 제가 들었었는데요. 말씀하신 것처럼 10년 내에 그러면 변호사로서 또 저 또한 어떤 노력과 준비를 해야 될지 사실은 그 생각을 하면 참 막막하기도 한데요. 네, 네. 변호사님께서의 인터뷰 중에 제가 네. 그런 내용에 대한 가이드라인을 좀 받을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네, 뭐 충분히 설명을 드릴 수 있으면 좋겠네요. 네. 변호사님의 로펌에도 그러면 만약에 그런 이제 소위 법률계의 알파고라는 그런 인공지능 컴퓨터 또는 로봇이 등장을 한다면 기꺼이 채용이라고 해야 될까요? 영입할 의사가 있으세요? 채용을 하지 않을 수가 없을 겁니다. 문제는 이게 클라우드 서비스로 제공이 되고요. 네네. 로봇 변호사에 대한 그 걱정은 이미 현실화되고 있습니다. 네. 어떤 상황인가요, 실제로? 최근에 해외 토픽에요. 네. 미국의 주요 로펌 몇 군데에서 네네. 소위 로스라고 하는 인공지능 변호사와 계약을 체결해서 서비스를 받기 시작했습니다. 네. 그러니까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지금 빨리 와 있고요. 계약 그 주체는 그러면 이쪽은 로펌이고 저쪽은 로펌이 누구죠? 클라우드 서비스인 로스라는 이름의 로봇 서비스, 로봇 변호사 서비스 제공을 받는 겁니다. 네. 회사 내에 도입한 채용 계약이 체결됐다라는 식으로 이제 은유적으로 표현을 했지만 사실 우리가 예를 들면 인터넷에 여러 클라우드 서비스를 이용하듯이 네네. 이제 로스라는 변호사 서비스를 이용하는데요. 네. 사실 그 로스는 아까 말씀하셨던 의료계 왓슨의 다른 이름입니다. IBM이 이 법률 문서들을 로스에게 학습을 시키고 네네. 수많은 데이터를 축적시키고. 머신러닝 기계 학습을 시켜서 네. 이제 법률 서비스를 제공하겠다고 나올 정도로 수준이 높아져 있는 것이고요. 예. 로스가 할 수 있는 일은 전연차 변호사, 네. 즉 어소시에이트 변호사라고 하죠. 네네. 어소시에이트 변호사들의 기본적인 팩트 정리와 법률 리서치, 네. 그리고 기초적인 법률 검토 문서, 네. 보고서를 작성하는 수준까지 와 있다고 합니다. 작성까지도요. 그렇게 되면 우리가 어떤 결과를 받게 되냐면 네. 어떤 위험이 생기게 되냐면 로펌의 매출이 반토막 나게 됩니다. 왜냐하면 저도 이제 로펌을 경영하고 있지만 로펌이 고객에게 어떤 법률 비용을 청구할 때 그 구조 속의 원가에는 우리 전연차 변호사들의 활약이 그렇죠. 각 비용이 변호사 포함이 돼 연차별로의 있거든요. 네, 그 원가 법률 계산이 샷인데요. 들어있고 그것이 법률 비용이 됩니다. 네. 근데 이 전연차 변호사들의 일이 사라진다면 법률 비용이 줄어들죠. 네. 즉 로스가 그 전연차 변호사의 하는 일을 99%할 수 있다. 그렇다면은 고객들은 로스를 이용한 로펌과 이용하지 않는 로펌의 가격 차이를 느끼게 될 거고요. 네네. 당연히 시니어 변호사들의 어떤 지적인 활동, 네. 자문 활동만 원하게 되는 것이죠. 그것에 차지하면 되고 로스는 비용이 낮아질 것이기 때문에 로스를 채용해서 하더라도 로스 없이 네. 여전히 구식의 방식으로 일하는 로펌과는 비용 차이가 발생하게 됩니다. 고객들은 당연히 같은 품질인데 더 저렴한 서비스를 원하겠죠. 선택하게 되죠. 네. 심지어는 이제 아시지만 인터넷 서비스는 최종 유저에게 비용을 전가시키지 않는 즉 시장을 구분하는 이중 시장으로 운영을 하는 그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네. 여기 계신 분들 또는 변호사님들도 그 네이버나 다음 서비스, 구글 서비스 이럴 때 돈 안 내잖아요. 그렇죠. 네, 페이스북도 돈 안 내잖아요. 네네. 모든 B2C 서비스는 비용을 받지 않고 대신 광고 모델을 네, 거기에 그렇죠. 붙여서 수익을 어마어마하게 냅니다. 그렇게 해도 수십조 단위로 매출을 올리는 구글 같은 회사도 있어요. 네네. 그러니까 법률 서비스도 이렇게 플랫폼 위에 올라와서 거대 플랫폼 사업자가 법률 서비스를 공급받아서 자신들은 원가를 제공하지만 최종 커스터머들, 클라이언트들에게는 무료로 제공하면서 네. 광고를 걸 수 있습니다. 그러면 로펌이 차지할 수 있는 비용을 청구할 수 있는 대부분의 비용이 전부 가격이 0이 돼버립니다. 그리고 20년 이상, 15년 이상 한 고참 변호사들의 그 인사이트 네네. 그것만에 차지할 수 있는 구조로 가버릴 수가 있거든요. 정말 무서운 이야기입니다. 예, 지금 이제 말씀을 듣다 보니 말 그대로 그 4차 요새 말씀하시는 4차 산업혁명, 그러니까 인터넷 또는 IT 기술을 토대로 한 제 4차 산업혁명이 당장 이제 저의 직역에 어떠한 현상과 상황으로 닥칠지
정말 뭐 인정하고 싶다는 그렇지 않다. 이것이 나의 현실이고 이것이 우리가 맞닥뜨려야 될 현실이구나 하는 생각이 참 소름이 조금 끼치기도 하고 어쨌든 걱정이 되기도 하고. 한 가지만 더 그렇습니다. 말씀드려요. 왜 로봇 변호사를 키워드로 했냐면요. 제가 이 로펌을 네. 이제 창업하게 된 그 동기와도 관련이 있는데요. 제가 테크앤노를 창업했을 때에는 지금 IT 변호사가 굉장히 부족한 상황이라는 것은 제가 이미 사이버 범죄 수사할 때부터 느끼고 있었거든요. 네네. 특히 사이버 범죄와 첨단 기술 범죄를 주로 다루는 네. 서울중앙지검의 첨단범죄 수사부에서 근무하면서 동료 검사들이나 또는 저를 포함한 같은 부의 검사들이 기소한 사건을 다루는 재판부의 판사님들이나 네. 를 보면서 기술적인 이해가 너무나 필요한 사건들을 제대로 다루고 있지 못하는 생각이 많이 들었어요. 네. 한편 이것은 변호사로 10년 전에 개업해서도 똑같은 현상을 많이 봤습니다. 네. 그래서 하지만 우리 고객들, 법률 고객들인 국민들은 이런 IT 법률가들을 굉장히 필요로 하고 있는 시대적 상황이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후배 변호사들을 IT 전문 변호사로 좀 많이 양성을 해야 되겠다라고 해서 네. 테크앤노를 설립하고 아직은 동료 파트너십을 제대로 형성하기보다는 전문적인 분야에 주로 집중하겠다라고 해서 테크앤노의 가급적 새로 시작하는 로스쿨이나 사법시험을 합격하고 사법연수원 수료한 이런 새내기 변호사들을 중심으로 네. 저의 이제 노하우를 전수하고 또 같이 R&D를 하고 있는데요. 문제는 이 로봇 변호사가 앞으로 우리나라에서 상용화될 앞으로 5년 후, 10년 후, 15년 후가 될지 모를 그 시점에는 네. 후배들에게 월급을 줄 수가 없습니다. 그들의 마진이랄까 그들의 레버뉴를 네. 로봇이 대체해버리면은 네. 바로 후배를 채용할 수 없는 일종의 불임 로펌이 돼버릴 것이거든요. 후배 절벽이 오게 되는 거죠. 예. 인구 절벽이 얼마나 무서운지 우리 잘 알고 있잖아요. 네네. 후배를 양성할 수 없는 고객들이 그 후배 양성 비용을 대지 않는 그런 시대를 로봇이 앞당겨 버릴 수도 있는 거죠. 네. 물론 그렇게 되면 후배들은 로펌이 아닌 다른 곳에서 어떤 연마를 하고 이제 고참의 어떤 인사이트를 가지는 식으로 다 새롭게 진화해 나가서 네네. 어떻게든 생활을 해나갔지만 기본적으로 변호사 업계, 네. 특히 로펌 업계의 업무 방식이 완전히 달라지게 됩니다. 이것은 거의 빙하기가 다가오는 것 같은 위기감을 제가 느끼고 있거든요. 그게 5년 후일지 10년 후일지 20년 후일지는 모르지만 이것을 대비해야 된다는 그런 차원에서 오늘 또 키워드로 선정하게 된 것입니다. 네. 지금까지 구태현 변호사님께서 쭉 말씀하신 IT, 또 제4차 산업혁명, 또 로봇, 또 정보화 이 모든 이야기가 사실은 어찌 보면은 많은 경우에 어떤 그 법조인에게 익숙한 용어라기보다는 공대라든지 네. 또 벤처라든지 네. 이런 쪽이 IT 테크니션들과의 좀 더 친숙한 단어가 되는 것이 아닌가 싶은데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구 변호사님은 참 여기 어울린다라는 생각을 제가 하고 있습니다. 그럼 구 변호사님의 어린 시절 꿈도 사실은 이런 법조인이라기보다는 오히려 지금 현재 하고 계신 이런 IT에 관련된 그런 산업에 좀 더 흥미가 있으셨을까요? 네, 그렇습니다. 우리나라 교육과정이 문이과를 고등학교부터 구분해서 가르치고 네. 문과생들은 과학기술에 대해서는 별로 접할 기회가 없이 아예 대학 시험이 짜여져 있고 네. 대학에 와서도 아예 캠퍼스가 달리 있는 대학들이 많습니다. 네. 제가 나온 대학만 해도 안암동에 있는 K모 대학도 안암동에 문과대학들이 있고요. 네. 이과대학은 또 애기능이라고 있는데 물리적으로 큰 도로로 나눠져 있고요. 또 유수 대학들이 그런 경우가 많은데요. 네. 이게 바로 우리의 이제 현실을 반영하는 것인데 그런 분리된 사고를 하다 보니까 문과 출신들 법조인들에게는 IT는 이제 먼 이야기가 돼버린 것이죠. 네. 근데 돌이켜 보면 중학교 때까지는 나눠져 있지 않거든요. 네. 동일한 커리큘럼으로 배우고 있는데요. 네. 그래서 저도 중학교 때까지는 자유롭게 그 당시에 이제 막 나온 퍼스널 컴퓨터를 다루면서 또 전기전자 회로를 조립하는 취미를 가지고 있었습니다. 네. 그래서 제 방에 그 소위 말 애칭실을 만들고요. 그 좀 유독 물질이라고 할 수 있는데 애칭액이라고 해서 금속을 녹이는 액체를 가지고 네. 이제 공기판이라고 하기도 하고 날기판이라고 하기도 하는데 기판을 사다가 거기에 회로를 그려서 애칭을 하고 나면은 이제 녹을 부분은 녹고 안 녹는 부분이 바로 회로가 됩니다. 네. 그리고 이제 드릴로 구멍을 뚫어서 뭐 다이오드니 트랜지스터니 뭐 컨덴서니 이런 것들을 장착해서 이제 전자 제품들을 만드는
뭐 이런 취미를 가지고 있었어요. 직접 만들어 보시게 하는 그런 취미를 가지고 네, 계셨군요. 네. 세운상가에 다니면서 그 당시에는 세운상가가 정말 IT 산업의 메카였거든요. 네. 미사일도 만들 수 있다는 것이 한국의 세운상가였습니다. 그런 얘기가 있었죠. 네, 그래서 세운상가에 다니면서 눈동냥을 하면서 네. 물론 이제 용돈이 부족해서 넉넉하진 못했지만 회로도도 구하고 부품을 사 모으면서 이제 뭐 라디오도 만들고 여러 가지 제품들을 만들어 보면서 이제 전자공학도의 꿈을 키웠었는데요. 이제 고등학교 때 문과로 진학하라는 아버님의 말씀을 잘 따른 결과 이제 법대에 가게 된 거죠. 네. 검사를 하셨을 때도 사실은 일반적인 형사나 그런 법률 적용이 하는 것이라기보다는 좀 지금 말로 치면 이제 IT 또는 공대에 관련된 어떤 엔지니어링이 관련된 그런 사건들을 전담으로 많이 수사를 하신 걸로 알고 있습니다. 네, 제가 이제 검사를 시작할 때 네. 이미 하이텔이라는 PC통신 동호회 네네. 법촌이라고 있었습니다. 예, 굉장히 그 법촌에 오랜만에 듣는 네네, 하이텔이네요. 하이텔이 지금은 이제 사라졌는데요. 네. 그래도 90년대 초부터 2000년 무렵까지는 굉장히 맹위를 떨친 지금으로 치면 뭐 페이스북 같은 또는 네. 한때 유명했던 싸이월드 같은 그런 사람들이 모이는 SNS 플랫폼이었습니다. 거기에 법률 동호회 법촌이라는 곳이 있었는데 네. 제가 그 설립자인 분으로부터 운영을 요청받은 것이 92년이고요. 92년부터 약 90 검사가 되기 전까지인 97년경까지 이제 운영을 했고 그 운영을 하면서 이제 소위 말하는 요즘에 소셜 네트워크에 대해서 많이 감을 가지게 된 거죠. 그리고 그 안에는 여러 가지 동호회들이 많이 있어서 컴퓨터 공부하기도 좋았습니다. 네. 또 프로그래밍 동호회도 있었고요. 등등등등이 많이 있었는데요. 그렇게 법률 동호회를 운영하다 보니까 그 당시 소위 말하는 얼리 어답터 판검사님들이 그 법촌에 회원으로 가입해 있었거든요. 네. 많은 숫자는 아닙니다만 그분들이 저의 이제 검사 인생의 멘토가 되셨습니다. 네. 이제 검사가 임관됐을 때 저는 지금으로 치면 인터넷에서 네. 어떤 법률 동호회를 운영하고 있는 그런 사람으로 알려져 있었기 때문에 제가 열심히만 한다면 이제 당시로선 유일했던 사이버 범죄 수사부서, IT 수사부서의 어떤 컴퓨터 수사부에 갈 수가 있었거든요. 네. 그래서 전연차 검사 때는 일반 형사 사건을 담당하는 부서에 4년 동안 근무했습니다. 네네. 네, 형사부서에 4년 동안 근무하고 나서 이제 서울지검으로 발령을 받자마자 바로 그 컴퓨터 수사부에 발령이 됐고요. 네네. 이 컴퓨터 수사부는 후에 첨단범죄수사부로 이름이 바뀝니다. 예. 지금도 첨단범죄수사부입니다. 참 어찌 보면 다양한 방면에 이 호기심과 자신의 어떤 관심을 놓지 않고 산다는 게 참 중요하다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사실은 많은 경우 법조인은 거의 이제 문과적인 학습 또 본인 성향 자체로도 이제 그런 가능성이 많고요. 이제 그러다 보면 어찌 보면 우리 사회의 절반을 놓고 사는 게 아닌가 하는 그런 생각을 하는데 저 또한 이제 사실은 그렇게 살아오다가 올 초에 그 알파고 충격을 받고 네. 공대에서의 가르치고 있는 학문들 또 공대에서의 트렌드한 이 기술적인 이 발전을 조금 공부를 한번 해보고 싶다라는 생각이 들어서 올해부터 제가 이 공대에 그렇습니다. 관련된 학문을 조금 공부하고 있는데 제 인생이 얼마나 그동안 반쪽의 인생으로 편협하게 살았는지를 이 공부를 해보니까 제가 참 느끼고 있습니다. 근데 어찌 보면 그걸 정말 저보다 훨씬 10년, 20년, 30년 전에 이미 알고 계셨던 거지. 뭐 그렇게 학구적인 차원은 아니었고요. 좀 운이 참 좋았다고 할 수 있습니다. 왜냐면은 친구들이 세운상가에 같이 다니는 중학교 친구들이 있었거든요. 저는 중학교를 서대문에서 나왔습니다. 네. 그 친구들 중에 아주 이 기술에 관심 많은 친구가 있었어요. 네네. 친구 따라 강남 간다고 친구 따라 세운상가를 다니다가 저도 이제 숨겨져 있던 제 관심을 발견한 거죠. 네. 네, 지금 우리 구 변호사님께서
IT 또는 정보 보호 또는 정보 보안을 전문으로 표방하고 계시는데요. 사실은 아마 많은 대다수의 국민들이 한 4, 5년쯤 전부터 어떤 개인정보가 대량으로 유출이 됐다라든지 네. 또는 자신의 정보가 알지도 못한 상황에서 누군가에게 팔려나갔다든지 네. 즉 이제는 정보기술 또 개인정보 등에 대한 보호가 그 어느 때보다도 이제는 정말 중요한 상황이다라는 것에 대해서는 많은 분들이 공감을 하실 것 같은데요. 이런 정보 보호나 정보 보안에 대해서 과거나 또 현재를 비교했을 때 어느 정도의 우리가 어떤 알고 있는 네. 차이가 느껴질 수 있을까요? 일단 약간 부연 설명을 먼저 드릴 게 있습니다. 보통 일반적으로 정보 보호를 이야기하시는 이제 법률가들이나 또는 정보 보호 전문가들은 많이 있는데요. 제가 보기에는 보호 쪽에 많이 치중이 돼 있습니다. 우리나라 법 자체도 개인정보 보호법입니다. 개인정보 이용법이 아니고요. 그러나 개인정보라는 것은 자본주의, 특히 어떤 자유경제 체제에 있어서 특히 아시다시피 사적 자치가 인정되고 기업들이 자유롭게 경제를 하고 특히 계획 경제가 아닌 그런 경제 사회에 있어서는 특히 소비재 산업인 B2C 마켓에 네. 있어서는 소비자와 기업이 접하는 접점이고요. 또 공공에 있어서는 당연히 개인정보가 있어야지 국가가 공공 서비스 할 수가 있겠죠. 그래서 세금을 부과하고 또 복지급여를 하고 이런 식으로 개인정보는 활용이 필수적입니다. 네네. 그러니까 보호와 활용이 조화를 이루는 것이 네. 진정한 개인정보 보호라고 보이고요. 네. 그래서 개인정보 보호법을 제가 이름을 다시 붙인다면 네. 개인정보의 보호 및 이용의 조화에 관한 법률이라고 이름을 붙이겠어요. 네. 그러면 이해가 훨씬 쉽거든요. 네. 근데 어느 쪽이든 한쪽으로 치우치는 건 좋지 않습니다. 예. 개인정보 보호법이 생기기 전에는 개인정보의 이용 쪽으로 많이 치우쳤고 사실 뜬금없는 스팸 전화에 2000년대 초중반에 많이 시달렸던 것이 사실이거든요. 네. 그러니까 이제 개인정보 보호법이라는 것이 생겼는데 네. 이 법을 만들 때 이제 보호라는 관점에 너무 치우친 나머지 보호 중심으로 많이 치우쳐져서 개인정보 보호법을 만들었어요. 네. 그러니까 이용 측면은 고려를 많이 하지 않고 동의 없는 이용은 무조건 불법이다. 악이다라는 구조로 짜졌습니다. 근데 물론 보호가 틀린 건 아닙니다. 하지만 뭐든지 균형이 중요한 것이죠. 개인정보 보호에 너무 치중하면은 어떤 문제가 생기냐면 감자 독식의 경제가 됩니다. 우리가 원하는 거 아니죠. 즉, 경제 정의 또는 왜 그럴까요? 경제 민주화에 져야됩니다. 네. 왜냐하면 왜 개인정보 보호가 너무 치중되면 오히려 강자가 정보를 예를 들면 이제 독식하는 사경제 거지. 쪽을 얘기하는 겁니다. 왜냐하면 공공 쪽은 법률로 정하고 네. 법률에 의해서만 개인정보를 수집 이용할 수 있기 때문에 네. 공공 쪽은 일단 제외하고 일단 이제 사적 영역, 네. 경제 영역에서 이제 얘기를 드리는 건데요. 왜 그러냐면 기업은 제품과 용역을 만듭니다. 네네. 고객에게 판매를 해야 되는데요. 네. 오프라인 시절에는 점포를 열어놓습니다. 그런데 점포를 열어놓은 사실을 모르니까 간판을 달죠. 예. 광고를 하죠. 네. 간판은 매스 마케팅입니다. 네. 간판을 설치합니다. 근데 지역적 한계가 있어요. 네. 거길 지나다니는 사람만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네이버에다 광고를 합니다. 키워드 광고를 합니다. 비용이 많이 들어요. 이런 네이버 다음에 키워드 광고들은 비용이 많이 들어서 클릭당 100만 원이 갈 수도 있거든요. 10명만 와서 눌러도 1000만 원이 돼버리는 거예요. 네네. 감당이 안 되죠. 이게 매스 마케팅의 문제점입니다. 그러면 과거에는 어떻게 했냐. 조선일보, 동아일보, KBS는 아니지만 상업 방송들의 방송 광고를 냈어요. 지금 그렇죠. 케이블 방송. 비쌉니다. 치킨집이 방송 광고 낼 수 있겠어요? 안 되죠. 네. 매스 마케팅은 비용이 많이 듭니다. 그러면 개인정보가 있으면 어떻게 되냐면 타겟 마케팅을 할 수가 있어요. 우리 집에 왔던 손님들한테 새 상품 왔어요 하고 그 사람들은 문자 메시지를 보낸다든지 네. 그 사람들에만 이메일을 보낸다든지 과거에는 이 상품을 보내는 것도 마찬가지예요. 전단지도 무차별적으로 보내려면 한 동만 커버하려고 해도 우편 비용이 많이 들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이제 배달 앱이 나온 것이기도 한데 결론적으로 쉽게 정리하면 매스 마케팅은 비용이 많이 듭니다. 대기업만 할 수 있습니다. 타겟 마케팅은 비용이 적게 됩니다. 중소기업도 할 수 있습니다. 스타트업도 할 수 있어요. 네. 근데 문제는 타겟 마케팅을 하려면 내 상품과 영역에 관심을 갖는 그 사람의 개인정보가 필요하다는 거죠. 예. 그러면 지금 스타트업 입장에서는 네. 개인정보를 이용할 수 없으면 매스 마케팅을 해야 됩니다.
불가능하죠. 네. 많은 비용을 들인 매스 마케팅 할 수 없죠. 아니면은 목숨을 걸고 불법적으로 개인정보를 이용해야 됩니다. 결국 범법자가 되겠죠. 조만간 경찰서에서 연락이 오죠. 결국 불법적인 광고를 해서는 사업을 오래 할 수가 없죠. 네. 스타트업에게는 개인정보는 바로 자신들 서비스를 알리는 데 있어서 필요한 자연자원에 해당하는데 산업적 토양이 되겠군요. 인프라인 거예요. 네. 이거를 개인정보의 이용이 바로 경제구조의 소셜 인프라입니다. 네. 이런 인프라라는 측면을 너무 이해를 못하고 무조건 그 정보주체 입장에서 예. 나에게 연락 오는 것은 너무 귀찮다. 불법이다. 우리나라는 불편한 것을 바로 정부가 나서서 규제로 만드는데 아주 빠른 속도를 내거든요. 그래서 그냥 바로 형사처벌하는 범죄로 만들어 버리니까 네네. 형사처벌하는 범죄라는 것은 악입니다. 개인정보에 동의 없는 이용은 그냥 악이에요. 기업이 자신들의 상품을 고객에게 알리는 활동이 감옥에 들어가야 할 일인가요? 이거는 저는 전혀 동의할 수가 없습니다. 그렇게 되면 바로 경제민주화를 민주화를 하자는 어떤 시민단체에서 많이 주장하고 많은 분들도 동의하고 있습니다. 대다수의 국민은 스스로 중산층 이하라고 생각하잖아요. 그러면서도 개인정보 문제에 있어서는 반대 생각을 가지고 있어요. 이런 모순된 측면을 저는 알리는데 주력을 해왔습니다. 저는 이 개인정보 보호 학회나 네. 학계나 또는 정부 자문회의에 가서도 이런 균형론을 주장하는 안 되는 사람 중에 하나이고요. 네. 그쪽에서는 좀 특이한 존재라고 말할 수 있는데 그런 입장을 지속적으로 취해왔거든요. 그러니까 보통 개인정보 보호를 한다 하면은 보호 쪽에 또 우리 정보 주체들을 막 보호하는 일방적인 그런 보호 입장이겠지라고 생각하실 텐데 네. 그런 입장이 아니고요. 지금 같은 개인정보 보호법을 그대로 유지하면은 우리나라 경제는 위축되고 네. 우리나라 기업들은 비용이 많이 발생해서 글로벌 경쟁을 하는 데 있어서 도태되고 네. 결국 산업 구조는 취약해지고 그리고 경제 주권을 잃게 된다는 확신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사실 우리 구 변호사님께서 그런 말씀을 하시게 된 것은 즉 우리 국민들이 반대로 개인 정보, 즉 내 인적 사항, 신상 정보 등이 너무나 무차별적으로 내가 원치 않고 내가 알지 못하는 상황에서 소위 말해서 돈으로 거래되거나 또는 이상한 용도로 쓰여서 소위 굉장히 어떤 한 사람이 여론재판에서 소위 마녀 사냥당하듯 그런 경우들을 보다 보니까 일단 자신의 정보가 어떤 식으로든 간에 타인의 손에 들어가는 것에 대해서 겁을 먹게 하는 그런 상황을 참 많이 맞습니다. 요새 보지 않습니까? 그런 부분에 대한 어떤 또 반작용, 사회 전체의 반작용이 개인 정보를 무조건 보호해야 한다라는 것이 마치 우리가 필수적으로 지켜야 되는 이론인 것처럼 그렇게 했는데 사실은 아까 우리 변호사님 말씀하셨던 개인 정보의 보호 및 활용의 조화로운 대책의 마련. 저는 이 말씀이 오늘 참 저에게 와닿는 화두이기도 합니다. 그 보호라는 목적이 틀렸다는 게 아니라 조화라는 것은 양쪽 다 중요하다는 것이거든요. 네네. 근데 보호에 재치중했다는 얘기는 네. 활용을 적절하게 할 것은 누구나 인정하세요. 제가 이런 말씀을 하면. 네. 근데 그 구체적인 방법을 고민하고 많이 찾아야 되는데 네. 그런 노력은 별로 하지 않은 채 법을 그냥 보호 중심으로 만들어버린 거죠. 네. 그러니까 법은 한번 만들어지면 바꾸기 어렵습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스스로 우리 경제에는 엄청난 족쇄를 채워놓고요. 네네. 그 족쇄가 너무 무겁다는 기업들의 항변은 네. 너희들은 개인정보를 함부로 남용하려는 나쁜 마음을 가진 거 아니냐. 그러니까 안 돼. 절대로 안 돼. 네. 이런 이제 시각을 바로 정보보호 부처가 과거에 가지고 있었고요. 네네. 지금은 약간 달라졌습니다. 행자부와 방통위가 지금은 좀 많이 문제점을 인식하고 직시하고 유연해졌는데요. 네. 시민단체나 또 일반 시민들의 생각은 그렇게 깊게 생각해 본 적이 없고 누군가 균형 잡힌 담론을 많이 해본 것을 본 적이 없기 때문에 아직도 많이 무조건 보호해야 돼라는 개인 관점에서 생각을 하거든요. 이제 보통 언론에서 뭐 사고 터졌을 때 이렇게 해서 또 얼마만 뭐 수백만 명의 개인 정보가 다 뭐 해킹으로 뭐 털렸다 뭐 이런 얘기들을 듣다 보니까 일반 사람들에게는 이게 조화로운 어떤 효과적인 활용에 대해서는 미처 생각을 못 하게 맞습니다. 되는 그런 언론의 그 뭐냐면 그 막연한 불안이고요. 구체적으로 나에게 어떤 위험이 오는지를 냉정히 따져볼 필요가 있고 네. 그런 막연한 불안을 가지고 그냥 일반론으로 얘기하는 것은 일종의 님비 현상 비슷합니다. 네. 개인정보 님비주의라고 말할 수 있어요. 님비가 안 좋다는 것은 누구나 인정하시죠? 네. 무조건 내 개인정보는 안 돼. Not in my backyard가 아니라 Not in my personal information, 님피라고 할 수 있겠네요. 네. 님피 현상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는데 네. 예를 들면은 내가 약간의 양해를 하고 해서 이것들을 활용해서 우리 기업이
달러를 벌어올 수 있다면 약간 양해할 수도 있는 거잖아요. 따져놓고 차분차분 예비하면 이런 결과를 목적에는 동의하고 네. 그럼 방법론이 뭔가를 한번 생각할 수 있거든요. 근데 네. 지금 법은 그 모든 논의를 막아놓고 있습니다. 아, 자, 이제 그렇다면 우리나라 기업들 또는 우리나라 여러 가지 공공기관, 아마 공공기관들은 뭐 그렇지는 않을 것 같습니다만 어느 정도의 이 보안 시스템의 이 등급이, 즉 안심, 불안, 매우 불안, 뭐 이렇게 봤을 때 어느 정도의 저희가 국민들로서의 등급을 지금은 생각할 수 있을까요? 개인정보보호법이 시행된 지 이제 만 5년이 돼가고 있습니다. 지금 5년 차인데요. 그 전보다는 공공 분야, 네. 개인 민간 분야에서 수준이 많이 높아진 것은 사실입니다. 네. 사실 온라인에서는 2001년부터 정보통신망법이 개인정보 보호를 법으로 규제하고 있었기 때문에 사실은 15년째 됐습니다. 15년이 되었는데요. 네. 그런데 아직도 온라인에서 대형 유출이 발생하면은 네. 이제 정부는 기업들이 아직도 개인정보 보호 수준이 낮다라고 이야기하거든요. 네. 저는 그렇게 말하는 정부 자체가 스스로 낙제점을 자백하는 거라고 생각합니다. 15년 동안 온라인 개인정보 보호를 해왔는데 네. 아직도 기업들의 수준이 낮다면 정부가 법이라는 수단을 국회로부터 부여받았음에도 제대로 행사를 못한 거죠. 제대로 교양, 관리, 감독을 못해 온 것이지 네. 그것을 기업들 탓으로 돌리면 안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만약에 15년이라는 기간은요, 아이를 낳아서 중학교를 졸업할 때까지의 시간이에요. 근데 그때 부모가 자식 탓을 하는 거죠. 너는 왜 이 모양이냐? 그런 말은 바로 그런 스스로의 어떤 부실함에 대한 자백이라고 생각합니다. 이제는 기업 탓을 하지 말고 정부가 왜 그런 현상이 발생할지 책임지는 자세를 보여야 될 시점이라고 생각하고요. 뒤집어 말씀드리면, 간결하게 말씀드리면요. 그 15년 동안 시민사회가 스스로 개인정보 오남용에 대해서 경험하게 하고 자율적으로 그 대응 능력을 키워오고 네. 기업들에게 어떤 너무나 지나친 경우에는 민사소송을 내고 하는 식으로 대응해 왔다면 네. 자율적인 개인정보 보호 역량은 훨씬 배양되고 토양이 형성됐을 것입니다. 네. 근데 처음부터 네. 2001년에 많은 사람들 아직 개인정보 DB에 피해를 입지도 않는 초기 단계였어요. 2001년에 전자상거래가 지금에 비해서 얼마나 작았습니까? 그런 단계에서 네. 법으로 개인정보 보호를 강제하다 보니까 사람들이 역시 이 분야에서도 정부가 알아서 하겠지. 그리고 정부에 의존하는, 그리고 정부가 시키는 일만 하는 그런 왜곡 효과가 발생한 채로 15년을 지내온 거예요. 마치 아주 엄하게 아이를 키우는 그런 집안의 어린아이처럼 키워온 거죠. 그럼 실제로 이제 그 정부에 대한 책임도 당연히 이제 말씀해 주신 거에 동감하는데요. 그럼 실제 우리나라 그 민간 기업, 사실 우리나라 기업 중에서 특히 IT와 연결되지 않은 기업은 거의 없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겠지요. 근데 그런 기업들은 어느 정도의 보안 의식과 보안 수준을 가지고 있나요? 지금 정부가 불법이라고 선언하지 않으면 다 합법이라는 얘기 아니겠습니까? 법에서 요구하는 수준은 갖추고 있다는 얘기죠. 그렇게 답을 드려요. 뭐 개개의 기업의 사정을 모르지만 네. 정부가 적발해서 불법이라고 고발하지 않고 있다면 네네. 그건 적법한 수준을 유지하는 거잖아요. 네. 즉 법에서 요구하는 요구 수준 달성하고 있다는 얘기죠. 예. 예를 들면 최근에 방송통신위원회 개인정보윤리과가 네네. 상반기에 일선 대기업들을 많이 현장 조사를 했습니다. 물론 소소한 어떤 위반 사항들 지적을 했지만 근본적으로 이 기업의 수준은 너무나 법에서 요구하는 수준에 미치지 못한다. 낙제점이다. 이런 기업들은 없었습니다. 네. 사실 개인정보 보호는 대기업들이 중요한 것이요. 많이 가지고 있거든요. 그래서 동네 배달집에 배달 음식점을 갖고 있는 개인정보 수가 뭐 몇백 명이 되겠습니까? 수만 명, 수십만 명 갖고 있는 대기업들의 보안이 중요하고 실제 우리 국민들이 걱정하는 것도 초대형 금융회사들, 네. 초대형 온라인 쇼핑몰 이런 맞습니다. 데서 보는 네. 1000만 명 단위의 유출을 보고 막 걱정하는 것이었거든요. 네. 근데 이들 기업의 수준은요. 제가 이제 자문을 한 기업도 있고 안 한 기업도 있지만 세계적인 수준입니다. 네. 적어도 법에서 요구하는 사항을 다 지키고 있으니까 네. 형사처벌을 받지 않고 있는 것이죠. 왜냐하면 주무부처가 가만히 두겠습니다. 또 시민들이 고발해서 반드시 처벌을 받겠죠. 그렇다면 15년 동안 적어도 법에서 요구하는 수준은 다 달성하고 있는 거죠. 문제는 그거예요. 법이 요구하는 수준이 충분한 보안 수준이 아닙니다. 네. 근데 바로 법으로 그거죠. 규제를 정하면 네. 그것만 지키게 됩니다. 그런 왜곡 효과를 아까 말씀드렸잖아요. 왜냐하면 보안 투자와 예산, 시설, 조직, 인력
네. 좀 더 높여줘야 되는데 법에서 어떤 선을 그어놓으면 그 선을 넘으면 합격이지 않습니까? 그러면 CEO나 대주주들이 면피를 주는 아니 면죄부를 더 줄수 투자를 있는. 하겠다고 하면 보안 담당자들이 네. 법은 지켰는데요. 불안합니다. 해커들의 수준은 법보다 한참 높아요. 네. 더 투자하고 싶습니다. 아니 그러면은 그건 뭐 해킹 아직 안 당했잖아. 준법 했으면은 되지. 지금 돈 쓸 때 많으니까 마케팅 쪽에 좀 더 쓸 테니까 내년에 얘기하자. 이런 심리가 되지 않겠어요? 그러니까 법은 최소한이거든요. 법이 최소한의 수준을 그어버리는 거죠. 즉 하향 평준화를 지금 이루고 있는 겁니다. 문제는 초기에는 끌어올리는 효과가 있어요. 근데 그 이상 올라가지 못하는 그 역효과가 있고요. 지금 온라인 개인정보가 중요하지 않습니까? 온라인 쪽에 큰 업체가 많으니까. 온라인 개인정보가 15년 차가 됐다면 이제 기본 수준은 넘어서 가고 있어야 되는데 이 대기업들 이외에는 법적 수준 이상을 높일 동인이 없는 겁니다. 이게 상당히 철학적이고 어려운 문제인데요. 그렇다고 제가 법률로 보안을 규제하는 큰 틀이 나쁘다는 건 아니고요. 어쨌든 민간 영역은 아시다시피 계약으로 이루어져 있게 계약상 주임을 다해야 되지 않습니까? 네. 물론 불법 행위도 있게 되지만 네네. 그래서 어떤 오남용 또는 유출이 발생하면은 민사법원에서 그게 적절한지 여부를 따져서 손해배상을 선고하게 되는데요. 우리 법에서 그렇게 구체적인 보안의 기준의 수준까지도 정해져 있나요? 네네. 그 노력을 지속적으로 했습니다. 그래서 정통망법 같으면 기술적 관리적 보호 조치에 관한 고시, 개인정보보호법은 개인정보의 안전성 확보에 관한 고시, 신용정보법은 신용정보의 보호에 관한 고시, 또 전자금융거래법은 전자금융 감독 규정 이런 식으로 해서 아주 구체적인 것을 정하고서 암호화를 해라 마라, USB를 써라 마라, 무슨 전송 구간은 암호해라, 네. 또 뭐 패스워드는 몇 자리로 해라 이런 식으로 그렇게까지 굉장히 다 구체적인 정하고 지시가 있어요. 있었군요. 네. 알겠습니다. 어쨌든 우리가 살아나가고 있고 또 앞으로도 살아나가야 될 우리 사회에서는 어쨌든 가장 희소한 재원이 정보와 관심이다라는 얘기를 제가 들은 기억이 있는데요. 맞습니다. 사실은 이 두 가지 모두가 결국은 특히나 우리나라처럼 어떤 가지고 있는 자원은 인적 자원, 그 중에서도 정말 IT로서 우리가 살아남을 수 있는 그런 정말 중요한 영역에 있어서 이 정보와 또 사람들 간의 이 IT에 관련된 관심, 또 이것을 마케팅으로 풀어나가려고 하는 이 기업들 간의 어떤 이익의 조율을 어떤 식으로 또한 어려운 이것을 문제입니다. 해야 할지에 대해서는 어쨌든 앞으로 펼쳐진 숙제이기도 하지만 또 흥미로운 숙제인 것 같기도 합니다. 그렇습니다. 네. 네. 이번에는 좀 더 편안하게 진영의 파파라치 코너입니다. 자, 이 코너는 오늘 출연하신 파워피플께서 평소 자신의 인생에서 이 사진 한 장은 나에게 참 의미가 큽니다 라는 것을 함께 공감을 하는 시간인데요. 네네. 자, 오늘 구 변호사님께서는 어떤 사진을 준비해 주셨을까요? 네, 저희 사무실의 가치, 저희가 목표로 하는 그리고 소속원들과 변호사와 직원들과 함께 공유하는 주된 가치를 상징적으로 나타내는 사진인데요. 네. 저희가 사회봉사활동을 창업 초기부터 지속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네. 그래서 저희가 나눔과 봉사에 참여할 기회는 많이 노력을 하고 있는데요. 상징적으로 최근에 이 정부에서 창조 경제를 기치로 내걸면서 네. 청년들의 창업을 굉장히 지원하는 제도가 많고 네. 대한민국의 스타트업 3,000명이 모여서 네. 큰 행사를 벌였는데요. 네. 저희 사무실 전 직원이 그 부스 참여를 해서 그 치킨 300마리를 이제 기부하면서 네. 그날 그 치킨들을 밤 늦게까지 이렇게 봉사를 하고요, 제공하고 그리고 어느 분한테 그러면 현장에는 스타트업을 하는 젊은이들부터 그 가족들이 같이 오신 모두 분들 모여서 네, 최근에 나누어서 하신 네, 거군요. 그렇습니다. 저 불광역에 있는 서울 창조 혁신파크라는 곳에서 네네. 하루 종일 페스티벌을 한 적이 있습니다. 아. 헤이 스타트업 2016이라는 행사인데요. 네. 처음에는 스타트업 피플들한테 보통 서너 명에서 많게는 대여섯 명 모여서 이제 뭔가 개발하는데 장소도 없고 비용도 없어서 라면을 먹어보면서 이런 이제 스타트업들도 많이 있습니다. 네. 물론 밥을 못 먹어서가 아니고 상징적으로 이런 여러 가지 멘토를 해줄 만한 사람들이 이제 한 끼 식사를 사주는 그런
연결 역할을 해서 네. 스타트업에게 밥을 사주는 행사에서 스밥이라고 야구로 계속 진행되어 왔는데요. 네네. 그 회원 수가 드디어 3,000명을 넘어섰습니다. 네. 물론 그 굉장히 안에는 의미 벤처 있으시잖아요. 캐피탈도 있고 저 같은 법률 자문 동사를 하는 네. 변호사도 있고 하는 많은 사람들이 모여서 이제 말씀드린 대로 이달 초에 행사를 했는데요. 네. 그때 저희 사무실도 부스를 차리고 치킨과 함께 전 직원들이 이제 저희 사무실 또 단체티도 맞춰 입고 가서 네. 하루 종일 이제 치킨도 나눠드리고 또 현장에 수많은 그런 자원봉사자들과 또 여러 가지 음식물들을 기부하시는 분들이 오셔서 네. 같이 행사도 했고요. 네. 그 행사에서 저희들이 사실 저희 내부적으로는 이런 봉사활동을 하면서 서로 보람도 느끼고요. 또 내부 결속도 다지고 또 평소에 지금까지 저희가 한 1년 반 동안 스타트업 얼라이언스라는 단체를 통해서 100여 개 회사에 이제 무료 법률 자문을 해줬거든요. 네. 그런 활동의 의미도 현장에서 그분들이 또 오셨으니까 같이 반갑게 인사하면서 나누고 그렇게 한 저희 사무실 내부적으로도 중요하고 또 외부적으로도 그 의미가 있는 그런 행사 때 찍은 사진입니다. 그래서 오늘의 파파라치 사진으로 제가 선정을 했습니다. 네. 지금 이 사진을 보니까 정말 직원들이 단순히 어떤 일자리 또는 어떤 직업인으로서의 표정들이 아니라 말 그대로 이 사회의 스타트업을 함께 하고자 하는 사람들과의 말 그대로 어울리는 페스티벌이라는 그 느낌이 한 장의 사진에 다 담겨 있는 것 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오늘 구 변호사님은 저와 함께 이 시간을 함께 진행하셨던 소감이 어떠신가요? 저도 제가 하고 있는 일에 대해서 이렇게 자세하게 관심을 갖고 물어주신 경우는 처음이거든요. 그동안 이제 특정 주제에 대해서 짧게 인터뷰는 했거나 또는 저의 개인 생활 중심으로 인터뷰를 한 적은 있었습니다만 정말 전문적인 분야에 대해서 깊게 관심을 갖고 물어주셔서 저도 개인적으로 보람이고 또 바람이 있다면 이 방송을 시청하는 후배 법조인들이 네. 이 분야에 많은 관심을 가지고 또 새로운 시장이 열리고 있으니까 그 시장에서 훌륭한 법조인으로 성장하시기를 네. 바라며 거기에 조금이나마 도움이 됐으면 하는 생각입니다. 네. 오늘 정말 멋지고 귀한 시간 이 자리에 함께 해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안녕하세요. 오늘 진영의 파워피플 인터뷰를 마치고 나니까 여러 가지 생각이 듭니다. 이 IT 세상에서 시청자 여러분은 많은 궁금함을 가지고 있고 또 법률적으로 나의 권리가 또 나의 회사가 어떤 어려움에 겪을지 많이 궁금하실 것이라고 생각됩니다. 이번 기회를 통해서 IT 법률의 중요성에 대해서 말씀드릴 수 있어서 매우 기쁘게 생각합니다. 앞으로 진영의 파워피플 그리고 법률 방송을 많이 사랑해 주시고요. 저도 기회 닿는 대로 IT 법률에 대해서 시청자 여러분에게 쉽고 편하게 전달해 드리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